17, 18번은 정액법 계산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 올해는 정액법 계산 문제가 나오기가 조금은 어렵겠죠. 작년에 2문제나 나왔는데. 그래서 조금은 이제 연습을 하시더라도 거래사례 비교법을 더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다만,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계산 문제 풀이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적산 가격을 계산하는 거는 1 마이너스, 이게 1이 이제 재조달 원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조달 원가를 100%로 잡는 거예요. 퍼센트로 잡았을 때. 얼마를 몇 등분 하느냐. 그래서 경과년수가 몇 년이냐. 이게 감가 누계액 계산한 거예요, 이게. 감가 누계액을 퍼센트로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재조달 원가를 100%로 잡고 감가 누계액을 몇 퍼센트 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재조달 원가를 곱하면 돼요.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3가지. 재조달 원가는 문제에서 줄 거 아니에요. 모두 4가지네요. 얼마를 몇 등분해서 몇 년 지났느냐. 요거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 몇 번 문제인가요? 17번 문제인가요? 자, 이 대체로 얼마를이 뭔가 하면은 내용연수 만료시 잔가율을 보면 나와요. 내용연수 만료시 잔가율을 보고 얼마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재조달 원가를 100%로 잡잖아요. 예? 이걸 재조달 원가를 잡는 거예요. 100%. 근데 내용연수 만료시 10%가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를 감가시키는 거예요? 총 90%를 감가시키는 거죠.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50년 동안 이렇게 된 거죠. 그 몇 등분이 전체 경제적 내용 연수예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났고 신축 후 5년이 경과됐잖아요. 그리고 잔존이 45년이잖아요. 그럼 몇 등분? 50등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 간단합니다. 1 빼기 0.9를 이 말이에요. 0.9를 몇 등분? 50등분 해서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잖아요. 곱하기 재조달 원가가 얼마예요? 재조달 원가가 100만 원인데 100제곱이죠. 100만 원인데 100제곱미터면은 1억이죠. 끝이에요. 끝. 간단하죠? 됐나요? 얼마를 몇 등분해서 몇 년 지났느냐. 됐잖아요. 이거 나오면 좋겠죠, 오히려. 이 정도 되면은. 그럼 여기가 약분이 되잖아요. 그럼 10분의 9니까 0.09죠. 1 빼기 0.9가 아니고 0.09가 될 거 아니에요. 10분의 0.9니까. 곱하기 1억. 여기는 0.91이죠. 곱하기 1억. 몇이요? 9,100만 원.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나오나요? 나와요, 안 나와요? 혹시 제가 잘못했나요? 아, 이게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구하지 않죠? 이 공식은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지금까지 이 공식을 저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서 본 적 없어요. 이거 회계학에도 이렇게 안 나와요. 감정평가 그 감정평가 이 시험 공부하는 그 교재도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참 아끼잖아요. 예, 그래서 고안해낸 공식이에요. 고안해낸 공식. 18번도 그렇게 하면 되고요. 19번은 정률법이잖아요. 예? 정률법은 적산 가격 계산하는 게 훨씬 쉬워요. 정률법 적산 가격은 이거는 재조달 원가에다가 곱하기 전년 대비 잔가율을 반복해서 곱하면 돼요. 반복해서. 정률법 적산 가격은. 그러니까 지금 재조달 원가가 얼마예요? 19번의 재조달 원가가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곱하기 정률이 얼마예요? 20%죠.
정률이 20%라는 얘기는 남는 거는 몇 프로 남아요? 전년 대비 잔가율은 0.8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몇 년 후의 가격이에요? 2년 후 두 번 곱하면 돼요. 0.8의 제곱. 0.8을 두 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0.8을 한 번 곱하면은 400. 또 한 번 곱하면은 482, 32, 320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0.8 두 번 곱하면 돼요. 됐나요? 전년 대비 잔가율이라는 게 1 빼기 0.2를 한 거예요. 20%를 감가한다는 얘기는 80%가 남는다는 얘기죠. 맞나요? 예, 그런 식으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 내용연수 만료시 잔가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정률만 있으면 돼요. 정률. 그러니까 정률 빼는 거예요. 재조달 원가가 200만 원이다. 재조달 원가가 200만 원이다. 곱하기 정률이 10%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률이 10%. 매년 10%씩 감가된다. 이러면은 여기도 곱하기 뭐 해야 돼요? 곱하기 0.9를 해야 돼요. 전년 대비 잔가율은 0.9니까. 이렇게 해서 3년 후 적산 가격 하면은 곱하기 0.9를 3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끝이에요. 됐고요. 다음에 20번은 적산임료에 대한 것이죠. 예, 적산임료에 대한 것은 이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적산임료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요?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 재경비. 이 공식은 좀 기억해 두자고요. 이게 이제 원본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이게 1억이다. 그러면은 기대이율은 정기예금 금리를 기초로 해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한 2% 조금 안 되잖아요. 1%대잖아요. 근데 이 기대이율은 그거보다는 조금은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이제 2%라고 치면은 부동산이니까 3% 정도 잡으면 0.03이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은행에 넣지 않고 이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 사람이 최소한 1년에 300만 원은 손에 잡아야 뭐 은행에 예금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뭐 그 정도는 만족하겠다. 이런 금액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임대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 1억을. 근데 임대료를 300만 원 받아서는 안 된다고요. 임대료를 300만 원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청소도 해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재산세도 내야 되고 화재보험 들면 보험료도 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발생하죠. 근데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보험료도 안 들고 재산세도 안 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발생하는 비용을 누구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들한테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으면은 이게 예금은 원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근데 건물을 사게 되면은 건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달아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건물이 10년짜리 건물이라면 내가 1억 샀는 그 건물이 10년 후에는 제로가 돼버리죠. 근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유지가 되잖아요. 그 달아 없어지는 금액 1년에 1,000만 원씩을 잡자고요. 그러면 그 달아 없어지는 금액이 뭐예요? 감가상각액이죠. 감가상각비. 그것도 받아내야 돼요. 임차인들한테. 그래서 여기서는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조세공과 유지관리비, 조세공과 이런 거 다 누구한테 받아내야 돼요? 임차인한테 다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손해보험료 같은 거 이거 다 임차인들한테 받아내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거 은행에 예금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정기예금 금리가 기초라 그래요. 정기예금 금리. 그러니까 정기예금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비교적 이런 것들이 왜 포함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실 손실이라든가 결손 준비비라든가 정상 운전 자금 이자 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한 번 정도 그냥 듣고 마는 정도예요. 이것까지 하는 거는 이제 학습 부담이 너무 커요. 원가법에서 주로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그 21번, 22번, 23번 넘어가면은 더 있잖아요. 이 더 넘어가는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셨죠? 20번 정도만 신경 쓰고요. 이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적산임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기초가격은 적산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원본 가격을 말하며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다. 최유효를 전제로 해서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최유효 이용이 아니에요. 그냥 투입된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투입된 가격. 다음에 2번 기초가격은 복선가격 또는 비준가격을 참작하여 구할 수는 있으나 수익가격으로 구할 수는 없다. 요게 이제 옳은 말이에요. 요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은 얘기인데 뭔 소린가 하면은 지금 이 기초가격에 들어가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산가격 또는 복선가격으로 계산할 수는 있어요.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을 계산해서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수익가격은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수익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임대료를 알아야 되거든요. 수익가격을 알려면 임대료 수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임대료 수입을 지금 아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예요? 임대료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임료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임대료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가격은 계산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익가격은 임대료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가격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기대이율은 뭐 전기간 뭐 이런 개념은 좀 중요도가 낮고요. 그 4번 지문 보세요. 4번 지문에 기대이율은 순수이율의 위험률을 가산한 이율이나 환원 이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율 등이 기초가 된다. 요게 바뀌어 있어요. 요것만 좀 신경 쓰세요. 기대 이율은 뭐를 기초로 하고요?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초로 하는데 환원 이율은 순수 이율의 위험률을 가산한 이율이다. 요거는 뒤에 수익환원법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됐나요? 요 정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21번, 22번, 23번은 이건 뭐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해설 보고 여러분이 한 번 정도 그냥 앞에 것이 자신 있으신 분들만 보시고요. 바로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비교 방식 및 거래사례 비교법. 자, 요거는 좀 중요하죠. 올해는 특히 좀 더 중요합니다. 자, 24번부터 보겠습니다. 비교 방식 및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감정평가 방법 맞죠? 이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거래 사례 비교법은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한 장점이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에 있어서 종합적 비교법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높지만 평가사의 경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 종합적 비교법과 그 다음에 평점법이 있죠. 이게 이제 지역 요인을 비교하든 또는 개별 요인을 비교하든 종합적 비교법, 평점법이 있는데 종합적 비교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사례가 대상보다 종합적으로 5% 우세 이런 식으로 또는 대상이 뭐 종합적으로 10% 우세 이렇게요. 근데 평점법은 항목을 나누죠.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 조건, 획지 조건, 기타 조건, 사례와 대상을 놓고 사례가 100일 때 대상이 105, 100일 때 95, 100일 때 90, 100일 때 뭐 95, 100일 때 110 이런 식으로 100일 때 100 이렇게 항목을 나누는 것은 무슨 법? 평점법. 그냥 뭉뚱그려서 하면은 종합적 비교법. 어떤 게 더 객관적이겠습니까?
이게 더 객관적이죠. 어떤 게 더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이 더 필요한 것은 이쪽이죠. 한 번에 뭉뚱그려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내용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종합적 비교법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높지만 평가사의 경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병아리 감정평가사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거래 사례 가격이 여러 시점으로 나누어져 지불된 경우에는 거래 시점으로 환산하여 현금 등가물을 산정하는 금융 보정을 해야 한다. 어렵죠, 이거는. 이런 건 어려운 거 일단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비교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방식으로는 무슨 방식이라고요? 비교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4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설명 드릴 때 참고로 한 번만 들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약할 때 1억을 줘요. 석 달 뒤에 4억을 지불하고요. 6개월 후에 10억을 지불합니다. 5억을 지불합니다. 잔금 5억을 지불해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따질 때 사례가 10억에 거래됐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사례가 10억에 거래됐다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요 시점에 사례가 10억에 거래됐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요 시점에 10억에 거래된 거 아니라고요. 석 달치 4억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 달치 4억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6개월치 5억 이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덜 낸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10억 줘봐요. 지금 당장 10억을 주면 9억에 대해서는 5억에 대해서는 6개월치 이자를 지금 더 줘야 되는 거고요. 4억에 대해서는 석 달치 이자를 지금 더 줘야 되는 거거든. 맞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시점에서 현금을 준다면 10억을 주는 게 아니고 10억보다는 적은 금액을 줄 거라고요. 그거를 현금 등가물이라 그래요. 현금 등가물.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까지는 잘 하지 않지만 감정평가사들은 이런 것까지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거 그냥 이런 거는 한번 그렇겠구나 라는 정도예요. 됐습니까?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그냥 금융보정이다. 혹시나 이런 게 나오면은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게 나오더라도 정답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자, 25번을 보겠습니다. 25번은 자, 다른 거는 괜찮은데요. 2번 지문과 4번 지문을 좀 설명드릴게요. 2번 지문에 매수인이 낡은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매입한 토지 매매 사례 가격은 누가 철거를 한다고요? 매수인이 낡은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매입한 토지 매매 사례 가격은 거래 가격에서 철거비를 공제한 가격으로 조정해야 한다. 맞아요? 철거비를 더 해야 되죠. 앞으로 돈이 더 들잖아요. 돈이 더 들기 때문에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다음에 4번은 뭔가 하면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낮은 경우에 사례 부동산도 반드시 낮이어야 한다.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밑에 27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25번의 4번 지문은 27번 지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배분법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 비준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례를 선택을 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사정 보정을 해야 되고요. 시점 수정을 해야 되고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고요. 개별 요인을 비교해야 돼요. 사례를 선택할 때 사례 선택 기준에서 이 뒤에 사정 보정 가능성, 시점 수정 가능성,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 이게 기본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수정 가능한 사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까처럼 거래되는 시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10억이라면 그냥 10억 넣으면 안 되죠.
여기 10억을 그냥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무슨 보정이라 하고요? 금융보정이라고 했고요, 아까. 이런 식으로 거래된 사례의 경우 시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으니까? 금융보정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을 때, 사례를 선택할 때 금융보정을 할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번 지문에 뭐 했어요? 철거비 보정이죠. 맞나요? 철거비 보정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더라도. 매수인이 매수한 그 가격을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까지 더해서 철거비까지 더해서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대상이 낮이란 말이에요. 대상이 낮으면 사례도 뭐인 것이 제일 좋아요? 낮인 것이 제일 좋은데 사례가 낮이가 없어요. 사례가 복합부동산이에요. 이러면은 이 복합부동산이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복합부동산 사례 가격이 30억이다. 그러면 이 30억 중에서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 건물 가격이 얼마인지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쪼개는 거를 배분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요. 그냥 단순히 이것만 생각하면은 난이도가 쉬운데 여기 들어가는 걸 이런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면 이제 난이도가 약간 높은 거라고요. 됐나요? 근데 과거에 출제는 한 번씩은 됐었어요. 근데 난이도가 약간 높다. 됐나요? 그래서 평가 대상 부동산이 낮은 경우에 사례 부동산도 반드시 낮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복합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대신 복합 부동산일 때에는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분리할 수 있는 사례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25번에 4번이 틀린 거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27번. 27번은 배분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배분법이 복합부동산 가격에서 각각의 구성 부분 가격을 구하는 것임에 반하여 토지자녀법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수익환원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토지자녀법은 토지에 귀속되는 순수익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부동산의 가격 수익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예, 맞는 말이에요. 토지자녀법은 이렇게 수익 가격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배분법을 사용하여 나지 사례 자료를 구하는 경우 건물 및 부지의 거래 사례는 부지가 최유효 이용인 것을 채택함이 이상적이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대상이 낮이잖아요. 낮이면은 언제든지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복합부동산도 어떤 사례라야 돼요? 최유효 이용 사례라야 이게 비교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분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복합부동산의 거래 사례로부터 대상 물건과 동유형에 귀속되는 부분만의 사례 가격을 추출해내는 방법이다. 맞죠? 같은 유형, 동유형이면 하면은 같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저 복합부동산 가격에서 뭐를 뽑아내야 돼요? 토지 가격을 뽑아내야 되죠. 예, 맞고요. 그다음에 사례 물건에 대하여 각 구성 부분의 가격 비율이 판명되어 있을 때에는 비율 방식에 의하여 대상 물건과 동유형의 사례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이 소리는 뭔 소린가 하면은 자, 이 배분법을 적용을 할 때 지금 복합부동산 가격이 얼마라고요? 30억이라고요. 네, 복합부동산 가격이 30억인데 이 30억을 여기서 건물 가격을 빼는 방법이 있고요. 네, 복합부동산 30억에서 빼기 뭘 한다고요? 건물 가격 예를 들어서 20억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토지 가격 10억 이렇게 남죠. 이렇게 하는 거를 배분법 중에서도 공제 방식이라고 해요. 공제 방식. 배분법 중에서도. 근데 하나는 비율 방식이 있어요. 비율 방식은 그 구성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부동산 가격 중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부분이 3분의 2 이러면은 30억 곱하기 뭐 한다고요? 3분의 1 해서 10억 이렇게 곱셈의 방식을 하는 걸 뭐라 하고요? 비율 방식, 뺄셈의 방식을 공제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5번 지문에 배분법이란 거래 사례 가격에서 대상 부동산과 동료형 이외의 부분을 공제하여 사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배분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제 방식을 얘기하고 있죠. 5번은 배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공제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이거는 난이도가 약간 높은 거고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다른 거는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25번에 3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2번 지문 아까 4번 지문 봤잖아요. 틀린 지문 3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거래 사례는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 가능성, 위치 유사성, 시장의 통상성 이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례 선택 기준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사례 선택 기준에 시장의 통상성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25번은. 다시 이제 28번으로 오셔서 비교 방식에서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금 제가 이거는 비교적 여러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는 이유는 원래 이게 비교 방식이 거래사례 비교 조금 더 중요하니까 더 살펴보는 겁니다.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사정이 개입된 사례의 경우 사정 개입의 정도를 알 수 있다면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 사정 개입의 정도를 알 수 없다면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 맞죠? 개입 정도를 알 수 있어야만 사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일지계 등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지계 등 가치 형성 요인은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시점 수정이 필요하다. 맞죠? 시점 수정, 기준 시점 이런 표현들이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죠. 그다음에 사례를 대상 물건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과 물적 유사성은 물론 시간적 유사성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시점이 비슷해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점 수정이 필요하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4번 일단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사정 보정은 필요 없다. 맞죠? 지금 4개가 확실하게 맞죠? 4번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합리적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점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시점 수정이 필요한 거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게 시점 수정이 필요한 거지 합리적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점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이 없는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런 게 어렵습니다. 이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1, 2, 3, 5번 지문을 보고 판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29번에서는 그 시점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있죠. 1번 지문에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과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사이에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시점 수정의 작업이 필요 없죠.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가 없으면 굳이 시점 수정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에 대한 시점 수정의 방법은 집값 변동률을 적용하여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집값 변동률을 적용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집값 변동률이고요. 보통 이제 건축비 같은 거는 지수법을 많이 써요. 건축비 지수. 원가법에서.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의 결과 산정되는 가격은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가격이다.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가격이 뭘까요?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가격. 그게 비준 가격입니다.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가격은 비준 가격이에요. 뭐까지 끝난 거예요? 뭐까지 끝난 거예요? 사, 시, 지, 개, 면. 다 끝나면 뭐예요? 다 끝나면 이게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에 비준 가격이 되는 겁니다. 기준 시점의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다 끝나야 돼요. 그럼 지금 어디까지 했어? 지금 시점 수정의 결과 산정되는 가격이겠죠. 사례 가격에서부터 사정 보정하고 뭐까지 했어요? 시점 수정. 여기까지 한 거는 아직 대상 부동산의 비중 가격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례가, 이 말, 사례가. 사례가 기준 시점에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가격이에요. 먼저 사정 보정 하잖아요. 사례 가격 곱하기 사정 보정 하죠. 이 가격은 언제 가격일까요? 사례 가격 곱하기 사정 보정 하면은 거래 당시 정상가가 나와요. 사정 보정을 하면 이 말이에요. 사정 보정을 하면 거래 당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래 당시 정상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맞잖아요. 2달 전에 2개월 전에 1억에 거래됐는데 이게 20% 저가로 거래됐어요. 저가 거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억 곱하기 0.2분의 80%분의 80분의 100 해야 되지 않나요? 맞나요? 그럼 얼마 나와요 이게? 1억 2,500 나오죠? 요거 지금 뭐 한 상태 지금? 1억 곱하기 사정 보정했죠? 1억 곱하기 사정 보정했어요. 이 금액이 뭔 금액이라고요? 2달 전에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1억 2,500에 거래됐을 거다 이 소리예요. 아직 뭐를 안 한 거예요? 시점 수정을 안 했죠? 그러니까 시점 수정을 하게 되면은 2달 동안 5%가 올랐다 그러면은 여기다 곱하기 1.05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은 어떤 놈의 금액이에요? 이 사례가 지금 기준 시점 당시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면 이 금액으로 거래될 거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누구의 가격이라고요? 사례 가격이라고 아직. 사례가 기준 시점에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이 말이에요. 시점 수정의 결과 산정되는 가격은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가격이 아니라 사례가 기준 시점에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이라는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시점 수정은 비준 임료를 산정할 경우에도 필요한 작업이고요. 비사사시 지계면은 비준 임료에서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거래 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 가격으로 정상, 이게 5번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5번처럼. 거래 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됐나요? 자, 다음에 30번은 뭔가 하면은, 자, 이게 보세요. 30번은 지금 이게 평점법이라고 되어 있죠. 항목을 이렇게 나눴죠. 자, 여기에서 또 획지 있죠, 획지. 획지 조건이 들어있는 놈이 있고요. 획지 조건이 없는 놈이 있어요. 여기 획지 조건이 있으면은 뭐를 비교하는 거고요. 획지 조건이 있으면은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획지 조건이 없으면은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획지라는 게 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니까 획지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32페이지, 32번 표를 보시면은 비교 항목에 획지가 있어요, 없어요? 비교 항목에 획지가 없죠? 그 위에 뭐를 묻고 있어요? 그 위에 둘째 줄에 질문, 그 물음표 앞에 지역 요인 비교치는 이렇게 묻고 있죠? 획지를 넣지 않을 때는 지역 요인을 묻습니다. 근데 획지를 넣으면 뭐를 묻는 거고요? 개별 요인을 묻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돼요. 다음에 다시 가셔서 31번. 자, 요거 계산 문제를 좀 볼까? 그럼 30번의 정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리을 빼고 다 들어가야 되죠. 리을 빼고 다 들어가면은 2번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1번은 자, 이거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 사례의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에 가치 형성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시점 수정을 하고자 한다. 다음 보기를 보고 지수법과 변동률법에 의한 시점 수정치를 바르게 계산한 것은, 자, 기억은 거래 시점 지수가 100이고요. 기준 시점 지수가 105입니다. 그동안에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요, 내려갔다는 얘기요? 그동안에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일까요, 내려갔다는 얘기일까요?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래 시점, 과거 시점으로부터. 그러니까 100분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가 1보다 커야죠.
100분의 105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거래 시점 이후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5%예요. 5% 떨어졌죠. 그럼 뭐예요? 1 마이너스 0.05 해서 0.9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됐습니까? 다음에 32번. 자, 이거 다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계산 문제,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되니까. 32번. 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한 그 지역유인 비교치를 묻는데, 괄호 속을 보면은,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때의 비준치이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대요. 지금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플러스 3, 하나는 마이너스 1, 또 하나는 플러스 1이죠. 자, 이게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딱딱 되니까 0 되니까 1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이 숫자가 말입니다. 10 곱하기 10이 몇이죠? 100이죠. 두 개를 더하면은 몇이에요? 20이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20이 되는 숫자가 또 뭐가 있나요? 11하고 9 있지 않나요? 더해서 20이죠. 더해서 20이 되는 두 수를 곱한 거예요. 곱하여 99. 더해서 20이 되는 두 수를 또 곱해보세요. 더해서 20이 되는 두 수를 또 곱해보세요. 더해서 20이 되는 두 수를 곱해보세요. 점점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더해서 20이 되는 거 맞죠? 근데 점점 곱한 수는 숫자가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죠. 1, 4, 9, 16,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점점 변하게 돼 있어요. 제곱수로. 13 곱하기 5 하면은 15 곱하기 5 하면은 75죠. 25가 돼요. 1, 1은 1, 2, 2, 4, 3, 3, 9, 4, 4, 16, 5, 5, 25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숫자에는 규칙이 있어요. 숫자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더해서 빼서는 같잖아요. 마이너스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플러스 3,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더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지만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 덧셈을 해가지고 원위치네 그러면 1이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상승식이라고 그랬죠. 상승식. 예? 상승식이란 얘기는 이거는 곱셈을 하라는 얘기예요. 곱셈. 그렇게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된다고. 하나는 플러스 3,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면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얘기예요.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이 플러스 3이라는 거는 103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00분의 103에서 1.03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면 사례가 100일 때 마이너스 97이에요. 그럼 0.97이고요. 플러스 1이면 1.01이고요. 0.99잖아요. 얘네들이 더하면은 2예요. 더하면 2라고요. 이것도 더하면은 2죠. 더하면은 2가 되는 두 수를 곱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보다 작은 수가 나온다고요. 1.03 곱하기 0.97 하면은 절대 1이 안 나오고 1보다 작은 수가 나온다고. 1보다 작은 수. 큰 수가 아니고 같은 수를 곱했을 때보다는 다른 수를 곱하면 계속 작아진다고. 이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아진다고 이게.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게 사실은 이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론적으로. 왜냐면은 자, 여러분들 비교 항목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비교 항목이. 지역 요인도 비교하고, 개별 요인도 비교하고, 또 개별 안에서도 항목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로 하면은 자세하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자세하게 비교하면은 정확도가 높아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정확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많이 곱하면 많이 곱할수록 점점 숫자가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그런 고배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고배 방식을. 그것도 막 항목을 나누어 가지고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무슨 수정법이라 하는가 하면 비율수정법이요. 이 비율수정법이 이게 난이도 높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난이도 높을 때만 나오는데 요 비율수정법의 가장 큰 이론적인 단점이 하향편이라는 거예요. 하향편이. 아래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곱하면 곱할수록. 곱하면 곱할수록. 그래서 이게 1이 아니고요. 0.999가 나와요. 0.999가. 그래서요. 이런 거는 좀 난이도 높을 때 나오는 얘기예요. 비율수정법은 곱의 방식은 이 말이에요. 곱의 방식은 어떤 단점이 있다. 곱하면 곱할수록 자꾸 아래로 멀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이 숫자의 특성 때문에, 숫자의 특성 때문에. 자, 요 정도면 되겠고, 일단. 다음에 33번은요. 요거는 난이도가 약간 높은 거거든요.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A, B, C까지 나오고 있죠. 예? A, B, C까지 나오는데, 원칙이 항상 사례분의 대상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항상 사례분의 대상. 자,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소지하는 A 지역은 했죠. 대상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A. C 지역보다 5% 우세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사례 부동산이 소지하는 B 지역은 했죠. 그럼 사례가 B고요. 대상이 A거든요. 그럼 A와 B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A와 B를 비교해야 되는데 A와 B를 바로 비교하는 게 없어요. A는 뭐하고 비교하고 있고요? C하고 있고 B도 C하고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C를 중간에 놓고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A와 B를 이렇게 쪼개야 돼요. 이렇게. B분의 1을 쪼갠 후에 여기다 C를 넣는 거예요. C를. 그래서 A와 C 중에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지역은 C보다 5% 우세죠? 얘가 5% 우세요. 그럼 어떻게 해? 100분의 105분의 그 다음에 B, C 사이에서는 B 지역은 C 지역보다 5% 열세. B가 열세예요. 얘가 열세면은 95분의 100 약분되죠? 그럼 다시 95분의 1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풀었네. 됐나요? 이렇게 바로 비교가 안 될 때는 중간에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써놓고 이걸 집어넣고 계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다음은 34번, 35번 계산 문제 34번 하나 풀고 좀 쉬겠습니다. 수익하는 법은 좀 쉬고 하고요. 34번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상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받고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해 아래 사례를 조사했다.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사례 부동산의 가격은 평당 50만 원에 거래됐어요. 자, 일단 사례가 50만 원이고요. 곱하기 사례 부동산은 매도자의 사정으로 인해 10% 저가로 거래됐어요. 사례가 저가예요. 사례가 저가면은 90분의 100이죠. 90분의 100. 다음에 사례 지역이 대상 지역보다 15% 열세요. 사례 지역이 대상 지역보다 15% 열세요. 85분의 100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적 내용에서 종합적으로 10% 열세요. 대상이 10% 열세죠. 대상이 10% 열세면 100분의 90 이렇게 되죠. 여기 있으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90분의 100, 85분의 100, 100분의 90, 1번인가요?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요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례가 1000제곱미터인데요. 사례가 8억 8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100제곱미터가 8억 8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근데 인근 표준 획지 가격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에요.
800제곱미터구나. 800제곱미터요. 800제곱미터가 8억 8천이에요. 인근 표준액지 가격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일 때 사례에 적용될 사정 보정치는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사례에 적용될 사정 보정치. 지금 인근 표준액지에 비해서 얘가 얼마나 비싸게 거래됐는지 싸게 거래됐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얘도 똑같은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바꿔야죠. 800제곱미터가 8억 8천만 원이면 제곱미터당으로는 얼마 거래돼요? 8억 8천만 원 나누기 800제곱미터 해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은 110만 원 되죠. 110만 원이 110만 원 제곱미터당. 누가? 사례가 이렇게 돼. 사례가 제곱미터당 110만 원. 인근 표준액지 가격은 100만 원이죠. 사정 보정치를 계산하라 그러죠. 자, 이럴 때 항상 원칙은 뭐라고요? 사례분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대상을 늘 주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 뭐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례는 알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얘를 대상으로 잡아버리면 된다고요. 표준액지를 뭐로 보자고요? 표준액지를 대상으로 보면 돼요. 이럴 때는 사례 얼마 분의 110만 원 분의 대상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 표준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이 95다 이러면은 뭐를 사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얘를 사례로 보면 돼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100분의 95. 아시겠죠? 항상 원칙이 사례분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거래사례 비교법은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좀 쉬고 수익환원법을 보겠습니다.